위대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대중음악에 있어서 복고 바람이 한 예능 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는 80년대를 소재로 한 또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죠.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복고 열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움직임 안에는 추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또 열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단순히 지나간,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80년대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하는데,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명 응답하라 6070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요, 나의 문화편력기로 돌아오셨습니다. 김창남 교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죠. 지난 봄에 뵀던 것 같네요. 그렇죠. 태미책방 북소리 사상 저희가 오늘이 99회니까요. 100회가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100회 동안 이렇게 두 번 모신 분은 최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 또 모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출연을 해 주셨을 때는 가는 길이 내 길이다 라는 책이었는데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엮은 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의 문화편력기 교수님의 이야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60년대, 70년대면 이제 유소년기를 겪으면서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겪었던 문화적 경험들이죠. 교수님 얼굴만 이렇게 뵈면 청년기, 뭐 유년기 이야기하시면서 60년대 얘기가 아니라 한 8, 90년대 얘기가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잠시 책을 소개를 드리자면 나의 문화편력기라는 이제 제목의 책입니다. 김창남 교수님께서 유년기와 이 청년기를 청년기까지 접했던 그 당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60년대와 주로 70년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만화, 그리고 잡지, TV 프로그램, 또 그 당시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개인과 대중문화, 한국 대중문화의 그 성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구성의 책입니다. 네, 저는 80년대를 이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좀 많이 엿봤었거든요. 60, 70년대가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교수님의 책으로 호기심이 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잠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동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옛날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편안한 즐거운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아주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그 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한 향수를 남겨주시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닌가 싶은데 책을 쓰시면서도 남다른 기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SNS에 계속 올리셨던 글 중심이죠? SNS에 이제 하나 둘씩 올리다 보니까 제 또래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기 시대의 모습, 자기 어린 시절의 모습 이런 거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하는 그리고 또 제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을 막 제보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호응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주로 제 세대의 경우지만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또 직접으로서 현재를 살고 있는 건데 너무 현재 매몰되거나 또 미래의 눈을 뺏기면서 과거를 잊고 살지 않는가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자기 자신을 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추억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단지 그냥 그 향수를 씹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새롭게 느끼고 발견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0년대, 70년대가 어땠을지 사실 그려지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뭐 국사책에서 배우고 현대사 쪽으로 또 배우고 이랬을 때 60년대, 70년대 하면 뭔가 정치적인 격동의 시기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서 사실 대중문화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굳이 대중문화 쪽에 좀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뭐 우선 저 자신이 대중문화 연구자지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 대한 책을 네.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개인의 대중문화사를 먼저 한번 어쨌든 그 정리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보통 이런 학술적인 서적들은 대개 이제 역사를 봐도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도 구조라든가 제도 네. 주로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되거든요. 네. 실제 그 당시에 대중이 어떻게 느꼈고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는지 이런 걸 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데이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제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저 자신의 그 당시에 내면의 어떤 세계 이런 걸 좀 들여다봄으로써 오히려 그런 그 이론적이나 연구 학술적인 책이 가지기 어려운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록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이 중심이 된 네, 바로 그러한 네, 문화 이야기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 시절 만화는 내게 세상을 읽어내는 창이었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는지를 알게 해준 감성의 교과서였다. 김종래를 읽으며 슬픔이 무엇인지, 조국애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임창의 만화를 보면서는 사랑과 우정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던 같은 반 여자아이 집까지 찾아가서 그 역사적인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당시 나를 감동시켰던 것은 인간이 달나라를 걸어 다닌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그만 화면으로 그 멀리서 벌어지는 일을 안방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TV라는 물건 자체였다. 어린 시절에 독서 체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썬데이 서울이다. 물론 이 잡지는 성인용이었지만 70년, 80년대를 청소년으로 살았던 세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잡지로 남아있다.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더 재밌던 것이 야 이건 나 혼자만 내밀이 나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교수님께서도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만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주 격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 만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웹툰이 굉장히 인기인데 뭐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물론이죠. 거의 모든 동네에 만화가게가 한두 개는 다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텔레비전도 많지 않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그러던 시절이니까 사실은 어린이들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소스라는 게 네. 한정되어 있었죠.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시절 어린아이들에게는 만화가게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던 아마 장소였을 겁니다. 그 시절에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만화가게 키드들의 이른바 상상력이라는 게 있다면 대개는 아마 그런 만화가게들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지금의 웹툰은 우리가 한국이 자랑하는 굉장한 콘텐츠다 뭐 이러면서 후원도 받고 굉장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콘텐츠인 반면에 그 당시의 만화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화방이나 가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좀 탄압받는 문화였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력을 만들고 또 지금까지 어떤 내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만화 그러면 앞에 항상 불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 만화 단속.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만화가게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만화 가게에 출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만화를 보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이제 유치한 짓, 그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 정도로 치부가 됐었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다양한 그 세계를 상상 속에서 여행하고 또 공상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그 공간은 바로 만화가게였고 만화책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교수님을 뵈면 네. 머리도 이렇게 하얗시고 점잖은 네. 표정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선생님 말, 엄마 말 안 듣고 이렇게 싹싹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만화방 열심히 가던 장난꾸러기 그 모습이 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도 재밌지만 이야기를 쓰신 김장남 교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보여서 굉장히 매력적으로도 느껴지던데.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좀 말썽꾸러기라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뭐 대체로 모범생의 범주에 속했지만 어느 시기에나 또 어떤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 일정 부분은 내 일탈은 있게 마련이었고 특히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짓일수록 더 재밌는 법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렇게 만화 가게를 찾아다니고 만화를 몰래 보고 보지 말라는 성인지를 뒤적이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대 또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신만의 독특한 그 문화적 경험으로서 갖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사실은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책 읽으면서 TV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나오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나. 물론 사실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뭐 예전엔 동네마다 TV가 그렇게 집집마다 있지 않아서 뭐 중요한 권투 경기나 이런 거 막 모여가지고 봤다. 이거 얼마나 사실 진짜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근데 불과 뭐 몇십 년 전 그렇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감질나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볼 수 있고 언제든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얼마나 그게 더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공기처럼 네. 일상처럼 이렇게 어떤 텔레비전이 존재하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것이 얼마나 나의 아주 절박한 욕망의 대상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를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저희 세대 그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 정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그 맨날 이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가면서 훔쳐가야 되고 얻어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일수록 그거에 대한 게 집착이 커지고 욕망이 그만큼 더 절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고 특히 저는 이제 그런 거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네. 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거죠. 교수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뭐 자존심에 정말 상처를 입으시면서까지 절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험 있으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예, 그러면 제 책에도 그런 얘기들을 썼습니다만, 네네. 문간방 이제 그 신혼부부집에 밤마다 가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었고요. 그 눈치 주는 거 다 알죠. 느끼지만 아무리 어려도 다 느끼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텔레비전의 재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뭐 저희 반 그 학교 친구가 그 텔레비전 가지고 있는 집일 때는 걔한테는 그게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보러 오면 자리를 정해주는 거죠. 서열에 따라서. 전 항상 마당에 서서 보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끝까지 거기 서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책 보면서 저는 그런 거를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령 TV도 없어서 남의 신혼방에 가서 눈치 보면서 TV를 봐야 할 만큼. 근데 그 절박함, 물론 절박함도 있지만 그만큼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척박했었던 거고. 뭐 또 몇 개 되지도 않는 채널에서 나오는 그 방송 그 콘텐츠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뭐 한 1000분의 1이나 될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는 것들도 너무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귀한 것 내지는 그런 절박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풍요로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세대가 보여주는 그 문화적 풍요로움이라는 게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없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수용하려는 그 태도 때문에 그런 문화적 풍요로움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늘 뭐 책에서나 또 강의할 때도 강조하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문화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을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아보고 흘러가는 걸 그대 몸에 내맡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눈으로 보고 나의 손으로 선택하고 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즐길 때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좀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책들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꼭 책이 아니더라도 그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또는 일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이렇게 반추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내가 별로 무의식적으로 좋아했던 어떤 것들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내 문화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이 70년대 사춘기를 보낸 그 중년의 남성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 한 권의 잡지가 있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독서 체험 중에 하나죠. 썬데이 서울. 네. 이 교수님께서는 이 썬데이 서울을 이발소에서 탐독을 하셨다. 이렇게 책에 적어놓고 계십니다. 이발소에서만 본 거는 아니죠. 다만 이발소가 가장 편한 당시로서는 장소에서. 이게 뭐 아시다시피 성인용 주간지고 그것도 뭐 이른바 B급. 이라고 할까? 당시만 해도 저질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었던. 그러니까 성인들도 사실 이거 대놓고 들고 다니기는 조금 그렇단 그런 잡지였죠. 그걸 더군다나 10대 소년들이 그 대놓고 보기는 어려운 거였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발소에 가면 거기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단골 손님이니까. 그래서 아주 편하게 볼 수 있었고, 그 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봤죠. 제 순서가 영원히 오지 않길 바라면서 열심히 봤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봤던 기사들 이런 것들.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섬세한 감정까지도 기억을 하시죠? 제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유독 잘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겠지만 저는 유독 그 어린 시절에 본 영화나 만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시절에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제 친구들하고 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뭐 그 시절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가 자기가 옛날에 이런 영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거는 무슨 영화고 누가 주연이고 몇 년도에 나왔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놀라곤 했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까지 다 기억을 그렇게 잘하면 참 좋겠지만 유독 그런 부분만 제가 그 시절에 굉장히 그만큼 인상 깊게 재미있게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지금 이 책은 물론 교수님 또래 분들도 정말 많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공감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요즘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드라마를 보면 요즘 이제 세대들은 저 시절에 저랬구나 뭐 이런 느낌을 아마 하면서 가지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그 기성세대에게는 그게 향수나 추억이지만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발견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 책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요즘 세대들에게는 잘 모르는 제목들, 모르는 아마 내용들이 많겠지만 바로 그 시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고 살았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배움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와 또 넓은 의미의 기성세대들과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저는 그 제 아이들이 클 때도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좋아하고 음악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럴 때 넌 그런 거 좋아하니? 난 이런 거 좋아했는데 라고 말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물론 뭐 제 경우 그게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젊은 세대도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참 이런 세계에 사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고했고 이런 걸 배웠고 느꼈구나. 네. 이런 걸 통해서 공감의 어떤 그 통로 같은 거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이 좀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도 중요한데 네. 이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뭐 80년대도 그리워하고 말하자면 그리워한다기보다는 궁금해하고 굉장히 큰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한 시대에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다 대부분이 그 시대의 결핍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들이 저 때는 있었네 하는 그렇죠. 그런 이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어떤 뭐 인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공동체적인 분위기 이런 그 거.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 그 결핍에 대해서 그 반응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처럼 60년대부터 이제 80년대까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참 금지된 대중문화가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 그 자체를 금지하고 싶었던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에 형성된 어떤 청년 문화 또 굉장히 그 청년 문화가 꼽힌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그런 시절 속에서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는 건 당시로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가부장적인 체제 역업 속에서 당시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어떤 그 음악적, 문화적 감수성을 자신들이 언어로 공유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최초의 몸짓이 바로 70년대 초반의 청년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곧 또 정치적인 철퇴를 또 받아야 했던, 그래서 강제로 퇴출되어야 했던 것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 시절에 그런 그 유신체제가 그 청년 문화를 그렇게 억압하거나 퇴출시키지 않고 내버려 뒀더라면, 네.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우리의 대중문화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더 다양하게, 더 새롭게, 더 창의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대중문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지난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왔지만 사실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는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잡초처럼 이 억눌려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명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80년대 이후,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분들의 그 어려운 노력에 의해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 상상력의 폭이 만큼 넓어졌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대중문화의 질적, 그 양적 성장과 발전이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문화의 발전에서 가장 핵심은 창의력이고, 창의력의 핵심은 다양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60년대, 70년대 문화를 회고해 볼 때도 그 시절에 그런 어떤 그 군사정권 하에 강력한 정치적 통제가 그 시절에 많은 대중문화를 굉장히 다양하지 못한 틀 속에 가두었고,
그 속에 성장한 우리의 세대의 사고나 감성도 결국은 굉장히 획일적인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랄까? 그 상처가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저는 요즘 우리 세대, 특히 작년 세대들이 보여주는 어떤 보수성이나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시각, 꼰대, 이른바 꼰대라고 하는 기질이라고 할까? 네네. 이런 거지. 그 시절에 우리를 키운 그런 획일적 문화의 경험, 그 속에서 형성된 그 내면에, 나도 모르게 내면에 남겨진 그런 흔적일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일단 떠나서 대중문화를 탄압받던, 대중문화도 어떤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을 수 있었던 시대에 그 문화를 어떻게든 공유하던 사람들끼리 그 느낌도 굉장히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또래 분들끼리 이런 얘기 하시면서 느끼시는 공감대가 상당하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사실 요새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들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게 되고, 맨날 건강 얘기하게 되고, 몸에 좋은 약이나 찾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그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들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옛날에 봤던 만화, 영화, 썬데이 서울, 김일의 프로레슬링, 고우영의 만화,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어떤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함께 뛰어놀던 시절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전 친구들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그런 대화의 소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대중음악상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더 숲 트리오로 가끔 또 무대에 서시잖아요. 음악과 교수님은 평생 좀 뗄 수 없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감수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건 맞죠? 물론입니다. 네.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요. 소년시대 시절부터는 기타 치면서 친구들하고 노래 부르는 거 워낙 즐겼고 그 연장선상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 80년대 제가 했던 노래 운동이나 노차사 활동이나 또 현재의 더숲 트리오까지도 결국 네.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도 더숲 트리오 활동을 하거나 또는 뭐 친구들 또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놀거나 할 때에도 결국 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는 그 시절 어린 시절에 듣고 불렀던 그 시절의 노래들 그 감성이 여전히 참 저를 사로잡고 있다 남아있다 깊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숲 트리오 레파토리도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노래들이에요. 90년대 이후부터 대중문화를 누리는 중심세대라고 할까요? 그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적 황금기를 보냈던 그런 그 지금의 중년 세대가 네. 정작 지금의 중년의 그 나이에 들어서서는 그 자신들만의 그 세대적 특성을 가진 문화를 가지고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런 걸까요? 그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뭐까지를 본다면 이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의해서 통제됐고 네. 검열되면서 굉장히 다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죠.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다양한 성장을 하긴 했지만 다시 이번엔 시장 논리, 이른바 산업 논리가 득세하면서 또 한 번 이 다양성이 억압당하는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들만 위주로 생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별로 역할하지 않는 세대들은 점점 더 이상 접할 문화들이 사라지는 예. 거죠. 지금 이제 중장년 세대들이 내가 들을 만한 음악이 없고 살 만한 CD가 없고 볼 만한 영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시장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세대들이 바로 시장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송창식 같은 분이 지금도 새로운 곡을 발표하고 CD를 내고 또 그걸 좋아했던 팬들이 지금 또 새롭게 그들의 CD를 듣고 이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럼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이 형성되고 세대 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이 현재의 문화 속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신 어떤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뭐 과거의 것 한번 떠올려 보자, 뭐 그야말로 요즘에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 과거팔이 하고. 근데 그런 추억팔이. 차원이 네. 아니라 말하자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것을 지금으로 다시 말하자면 호출해서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하나의 문화로서 다시 이것이 가동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단초나 원동력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보자, 이런 뜻도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뭐 그렇게 원대한 뜻을 제가 가졌던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오기 전부터였고요. 거기에 편성했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작업이 제가 게을러서 좀 늦어진 것 뿐인데, 저는 이른바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복고 네. 열풍, 복고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등장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 문화산업의 어떤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내놓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것들을 좀 새롭게 꺼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하고 안전한 수단이 네. 되거든요. 네.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주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복고가 자꾸 운이 되는 측면은 지금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미래를 쉽게 예측하기 그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로 자꾸 사고의 방향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과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걸 통해서 현재를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문화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과거의 문화를 그냥 과거의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문화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네. 현재 시각으로, 그런 작업은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남 교수님과 6070 네. 그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흥미가 생기는데, 실제 6070 세대를 비롯해서 또 지금의 청춘들까지 교수님께 다양한 질문을 또 보내왔거든요. 질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유년 시절로 돌아가시면 어떤 문화적 매체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교수님께서는 더 숲 트리오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교수님의 활동도 교수님의 문화 편력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더 숲 트리오는 교수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년기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문화가 그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문화로 추억될 수 있을까요?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도 참 궁금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많은 그 문화 매체라고 할까요? 내용을 책 안에서 다뤄주셨는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좀 다시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책에도 뭐 썼습니다만, 제가 자랐던 춘천이라는 도시에는 그 당시에 FM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KBS만 네.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서울 내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내가 비어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요? 네. 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시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물론 그 조건은 좀 달라야 되겠죠. 네. FM 방송과 MBC, TBC, 당시 TBC에서 특히 했던 만화 영화들, 네. 또 쇼 같은 프로그램들을 정말 열심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읽는 거 좋아했고 네네. 독서 많이 했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 좀 더 다른, 좀 더 깊은 독서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조금은 체계적이고 깊은 독서의 체험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어린 시절에 책을 내가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읽는 책 100권보다
그 청소년기나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럴 수 있죠. 이런 것이 훨씬 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아쉬워하시는데 그 독서가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읽어도 네. 그렇게 고개 돌리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네. 그래서 참 그 시절 그렇게 감수성 예민했었던 시절에 좀 더 많은 독서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입시나 입시 이런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런 책들을 참 무한히 그 시절에 못 읽고 넘어온 게 아쉬운 때가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독자분은 교수님의 팬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계 아이돌 그룹 더숲 트리오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21세기 교수님만의 문화 편력기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지금 노래패 활동이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는 겁니까? 의미보다는 재미를 더 생각하는 거고요. 네. 재밌게 살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특히 이 세상이 내 뜻과 별로 안 맞을 때 세상에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재밌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활동도 내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되고 뭐 그런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뜻을 그 공간과 그 또 노래 메시지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물론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 의미조차도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몇십 년 후에 내가 다시 이 책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쓴다면 분명히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화 편력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저뿐이 아니라 요즘 뭐 이렇게 직장인 밴드라든가 뭐 이런 합창단 활동을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단지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자기가 직접 즐기고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기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청년 때는 뭔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야망도 있어야 되고 뭔가 욕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욕망이 되고 네. 또 심지어는 탐욕이 되고 이게 이제 본인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욕심을 주체할 수 없어지게 되면서부터 사실 세상을 해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에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재미있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또한 그런 욕망,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어떻게 보면은 좀 가둬버리고 잡아두고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를 이 시대에 던져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나처럼 해봐라. 말하자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난 사람은 못 되고요. 저는 그냥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뭐랄까 상대하고 있을 뿐이죠. 네. 다음 독자분의 질문도 드릴게요. 이분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도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모녀가 그 딸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어린이집 딸을 비롯해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너네 뭐하니 말을 해라 그랬더니 우린 이게 의미 있다. 그냥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린 늘 이러고 논다 하면서 뭔가 스마트폰이요, 정말 그들만의 문화 자체이자 또 문화를 영위하는 어떤 수단이자 여러 가지 의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물어보셨어요. 우리 세대와 그들의 세대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미디어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들 특유의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를 갖고 문화를 향유하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이 디지털 특히 스마트폰에서 보는 저도 뭐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읽게 되는 텍스트나 거기서 보는 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물성화는 좀 물리적 느낌 이런 것과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남고 오랫동안 내 몸속에 몸이 기억하는 이런 방식의 체험과는 좀 다른 방식의 체험인 거 아닌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은 그들 특유의 그 나름의 소통의 방식이겠지만 저는 그걸 조금은 잠시는 좀 벗어두고 다시 조금은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만남, 소통, 또 문화적 경험 이런 것도 함께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지난번 출연을 해주셨을 때 저희 공식 질문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타계하신 신영복 선생님의 이야기도 이제 곁들여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책은 이제 미래에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나 여전히 책은 남아있죠. 저는 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물성이라고 하는 특징이죠. 물질적인 특성. 그걸로 베고 잘 수도 있고 심지어 집어 던져가지고 쥐를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아무리 디지털이 뭐 어떻고 인터넷이 어떻고 스마트폰이 어때도 도저히 다른 매체는 따라갈 수 없는 책만이 갖고 있는 바로 그 특징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뇌 속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이고 가장 깊게 흔적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매개체로 남을 것이다. 사람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는 뭐 신영복 선생님 말씀 또 한번 인용을 하면 공부는 모든 생명의 존재 조건입니다. 존재 방식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공부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책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내주시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썬데이 서울을 읽고 가수 배호의 음악을 듣는 그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는데요. 앞으로 40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네. 혹시 그냥 스마트폰 들고 모조리 스마트폰으로만 듣고 또 스마트폰으로만 읽고 그래서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추억 속으로 한번 책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안 되려면 책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요. 책의 내용을 또 알차게 전해드리는 저희의 책임도 또 무거워지는데요. TV 책방 목소리가 책 여행을 떠난 지 어느덧 다음 주면 100회가 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100회 특집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북콘서트 100회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